여러분은 가부장적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남녀 차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런 곳에서 자라난 러시아 여성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 여자는 당연히 남자를 받들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녀. 하지만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결국 집을 떠나 홀로 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인생. 일하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한국 남자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아입니다. 러시아의 작은 도시 토볼스크에서 태어난 저는 눈 덮인 거리와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저희 집은 항상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집안의 공기가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가부장적인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공기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퇴근 후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어딘가를 돌아다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셨어요. 집에 돌아오셔도 말보다는 한숨과 욕설이 먼저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어머니를 볼 때면 마치 가구를 보듯 무심했습니다. 밥은? 셔츠는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대화의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셔츠에 주름 하나 없게 다리고 식탁에는 언제나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꿈은 저 멀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오빠는 마치 복사본처럼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큰 오빠는 16, 작은 오빠는 14살 때부터 아버지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술을 마시는 모습까지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밥 줘 라는 말이 인사였어요. 제가 뭔가 하고 있어도 자기 옷을 가져오라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방 청소는 언감생심, 자기 양말조차 정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10살 무렵부터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앞치마부터 둘렀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일들이 제 것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빠의 양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나만 일해야 하지? 그 순간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야, 감자 깎는 것 좀 도와줘. 그 소리에 의문은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 거라고, 여자니까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고, 장난치며 자유로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제가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집 이야기는 한 번도 친구들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집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여자아이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모든 남자아이들이 소파에 누워 명령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5살 때였어요. 친구 올가의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때 본 드라마는 도깨비였어요. TV 속 한국 여성들은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 달랐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는 모습이었어요. 남자들도 달랐습니다. 여자에게 큰 소리치기보다는 귀 기울이고 집안일을 함께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올가, 저 드라마 진짜야? 한국은 정말 저런 곳이야? 제가 물었을 때 올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니까 좀 과장됐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대.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방식의 삶은 불가능한 걸까? 18살이 되던 해 대학 진학을 두고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모스크바 대학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추천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곧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 집에서 살림 배우는 게 더 중요해. 그의 말은 마치 벽돌처럼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딸도 공부할 권리가 있어요. 이리아는 똑똑해요. 기회를 줘야 해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던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정한다.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마. 그날 밤 어머니는 몰래 제 방에 찾아왔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때린 걸 눈치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봉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가 몰래 모은 돈이야. 많지 않지만 내가 새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여기서 나가서 내 삶을 살아라.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난 괜찮아. 이미 내 인생은 이렇게 정해졌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와 오빠들이 모두 밖에 나간 사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는 비쌌지만 그곳이 제 첫 독립의 공간이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이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각박했어요. 카페에 오는 러시아 남자 손님들은 집의 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반말을 쓰고 가끔은 엉덩이를 쳐다보며 음탕한 농담을 던졌어요. 한 번은 커피를 쏟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면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내 공간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동양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어요. 주문할 때는 서툰 러시아어로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중함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카운터 너머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그 한국 남자를 보는 것이 어느새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서였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글자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이름들과 비슷했으니까요. 카페가 한산한 오후 시간, 그가 항상 앉는 창가 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면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미소와 함께 스파시바 라고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러시아어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커피를 받곤 했는데 그의 이런 모습이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카페에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도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적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내일 오시네요. 러시아에 출장 오셨어요? 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무역회사에서 파견 나와 몇 개월간 러시아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월의 끝자락,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카페는 유난히 조용했고 민수 씨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가족 일로 자리를 비워야 한다며 저에게 카페를 맡겼어요. 손님도 없으니 일찍 문 닫아도 돼. 열쇠는 내일 아침에 가져와. 사장님이 떠나고 저 혼자 카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커피 잔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유리 머그잔을 떨어뜨렸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집에서 물건을 깨뜨리면 아버지의 고함과 함께 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살폈어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이미 카운터 뒤로 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같이 치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좀 놀랐어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같이 치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때때로 제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청소를 마치고 그에게 커피를 한 잔 더 대접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 말에 본능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가끔 러시아어가 필요할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횡설수설하며 말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본심이 확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김민수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어요. 작은 원룸에 도착해서도 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깨진 잔을 치우는 그의 모습, 걱정스레 제 손을 살피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러시아 남자들에게서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카페에 출근하실 때 눈 조심하세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나 러시아 음식에 대한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어요. 일주일 후 민수 씨가 카페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곧 퇴근인데 잠시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무슨 용기인지 저는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수락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곧 정리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 근처의 작은 러시아 식당에서 만났어요. 민수 씨는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 느껴졌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그는 제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보르시와 블리니를 주문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가족, 회사 생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조금씩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피했어요. 아직은 그에게 그런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취한 러시아 남자들이 앉았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들이 점점 시끄러워지더니 결국 저희 테이블을 향해 러시아어로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러시아 여자가 작은 동양인과 있네. 저 한국인 얼굴 좀 봐라. 은큼해 보이는 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수 씨는 러시아어로 과격하게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미안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나라든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 숙소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아니면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자의 숙소 근처라니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카페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숙소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자연스럽게 제 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핫팩을 넣어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 어린 시절 이야기, 꿈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이리야, 실례가 아니라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항상 피하는 것 같아서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가부장적인 집안, 폭력적인 아버지, 침묵하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손수건을 건네며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디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지만 자유로워요.
제가 말했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와 그의 숙소 앞에 섰을 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쉬어야겠네요. 오늘 일해야 하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헤어지기 전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민수 씨, 저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이 앞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람답게 대접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봐줄 수 있나요? 민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리야, 사실 난 30살이 다 되어가요. 당신보다 10살이나 가까이 많고, 그리고 솔직히 이 나이면 연애보다는 결혼을 생각하게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절인가? 하지만 곧바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민수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성급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키스를 했습니다. 눈 내리는 러시아의 새벽 가로등 아래서의 키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연인인 거죠? 제가 물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리야.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을 마치면 민수 씨가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를 함께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리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2달 후예요. 그때 함께 가지 않을래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정말요? 저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새 출발을 해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몰래 문자를 보냈고 며칠 후 어머니와 비밀리에 만났어요. 어머니에게 민수 씨와의 일 그리고 한국에 간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확신의 참모습을 보시고는 이내 축복해 주셨습니다. 딸아, 여기서 더는 살지 말고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 준비는 시작되었어요. 민수 씨는 제 비자부터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공항 시설까지.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기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민수 씨 앞에는 연세 지긋하신 부부가 서 계셨어요. 민수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했는데 민수 씨의 어머니는 다가와 제 2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리야. 민수가 너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단다. 서툰 러시아식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도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피곤하겠다. 집에 가서 쉬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아버지들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민수 씨의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슬리퍼를 내밀어 주셨어요. 따뜻한 것으로 골랐어.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작은 식탁에 오밀조밀 차려진 한국 음식들은 낯설었지만 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민수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먹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새로운 맛에 놀라워하는 제게 민수 씨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야, 민수가 내 이야기를 다 해줬단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러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내 삶을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 딸이라고 생각할 테니 편하게 지내렴. 식탁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그들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셨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언어부터 장벽이 컸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버스를 탈 때도 항상 긴장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퇴근 후에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등록해 주었어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밤중에 악몽을 꾸고 깼어요. 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흐느끼는 저를 민수 씨가 품에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품에서 다시 잠들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모습을 본 민수 씨가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력. 이야기를 들은 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다음 달에 러시아 출장이 있어. 그때 어머니를 만나서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걱정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어요. 6월 말, 민수 씨는 러시아 출장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출장은 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민수 씨가 회사에 직접 요청한 것이었어요. 출장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민수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수 씨가 제 어머니를 만났다는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 많이 야위셨더라. 하지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어. 민수 씨는 어머니께 작은 녹음기와 소형 CCTV 카메라를 건네주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증거로 남겨 이혼 소송에 사용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이셨대요. 평생 복종하며 살아온 삶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어머니께 제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설득했답니다. 어머니도 이리아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되었어요. 민수 씨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8월 초 민수 씨가 러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리야, 어머니의 이혼이 확정됐어.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어머니도 이 자유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저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국장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안겼어요. 어머니도 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리야, 고마워.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민수 씨의 부모님은 어머니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민수 씨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실감했어요.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보증금을 내주었고 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한국 생활이 낯설어 어려워하셨지만 어머니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도 찾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민수 씨와 저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그에 따라 급여도 올랐습니다. 주말이면 민수 씨와 함께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 디자인을 결정했어요.
한국의 결혼 문화는 러시아와 달랐지만 민수 씨와 그의 부모님이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식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의 부모님 댁에서 식사 후 민수 씨의 어머니가 조그만 보석함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반지인데 이리아에게 주고 싶구나. 반지는 소박했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컸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느낌이었어요.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러시아 전통 요리를 준비해 민수 씨 가족을 초대하기도 하고 러시아식 결혼 의식에 대해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제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온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에서의 어둡고 무거운 날들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밝고 따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 저녁,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민수 씨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리야, 행복해? 민수 씨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평생 지켜나가리라고요. 벚꽃이 흩날리던 날, 저는 민수 씨와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러시아의 그 어둡고 추웠던 집에서 벗어나 이곳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운명이 저를 민수 씨에게 이끌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민수 씨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자리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연보라색 한복이 어머니의 하얀 피부와 잘 어울렸어요. 시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의 감동이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선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순간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이어졌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음식이 함께 차려진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보르시치와 시어머니가 준비한 불고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저희 결혼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의 친구들은 보르시치의 새콤달콤한 맛에 놀라워했고 어머니는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에 감탄하셨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이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고 밤에는 별을 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리야, 아이는 몇 명 갖고 싶어? 그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래에 우리 가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작은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원룸과는 달리 이곳은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민수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끔은 꿈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을 정도였어요. 시간이 지나며 그는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무역 컨설팅 일을 독립적으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일하다가 점차 일이 늘어나면서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리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러시아어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수 씨는 항상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는 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도 안 돼서 저희는 원룸을 벗어나 이제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이사도 하게 되었어요. 이전 집보다 훨씬 넓고 밝았습니다. 3개의 방이 있어 하나는 저희 침실, 하나는 서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어요. 새 집에 짐을 풀고 정리하는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특히 집 꾸미기는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 씨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밝은 색의 커튼, 푹신한 소파, 따뜻한 조명. 모든 것을 제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집을 꾸밀 여유도 자유도 없었는데 이제 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는 집들이 파티를 열었어요. 민수 씨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러시아 전통 요리를 준비하셨고 저는 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두 나라의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르시치, 삐로시키,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곧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 씨의 친구들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좋은 집이네. 인테리어도 센스 있게 잘했네. 그리고 민수 씨에게 농담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복받았다. 젊고 예쁜 아내의 집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완전 도둑놈이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 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러시아에서 항상 숨죽이고 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화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민수 씨와 저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러시아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어요. 행복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주말이면 종종 찾아오셔서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김치 담그는 법부터 된장찌개 끓이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시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한국어를 배우시며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셨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노인정에서 한국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때로는 러시아 요리를 가르쳐주며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도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은 요리와 손짓, 몸짓으로 소통하셨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김치를 담그고 러시아 음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도 꽤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발음이 어색할 때가 있지만 일상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잘 적응한 것 아닐까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이리야, 우리 아이도 가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4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더 늙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은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따뜻한 가정에 작은 생명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이에게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러시아에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그리고 주변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었고 시부모님은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행복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받는다는 것, 함께 밥 먹으며 웃는 것, 상처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이 따뜻함을 그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과거에 그 작고 움츠러든 소녀는 없어요. 그 자리에는 당당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이제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었어요. 지금 저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가 아닌 온전히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겁니다.